지난주에 성주 지역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주의 그 고고도 미사일 기지 문제로 아주 오랫동안 갈등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봐도 지금 심각하다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제 제3후보지가 나타나므로 반대하는 사람 여전히 반대하고, 이제 제3후보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 반대파와 찬성파가 이웃 간에 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싸우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조차도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내용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형제지간, 부모 자식 간, 이웃 친구 간에도, 심지어 교인 간에도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일들로 그 내용을 겪고 있다고 안타깝게 제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에 통일된 안건이 나오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므로 갈등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갈등 구조가 있죠. 부부 간에도 갈등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툽니다. 형제지 간에도 싸웁니다. 이런 갈등 구조는 사회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목양 칼럼에서 기록했습니다마는 이 갈등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 칡나무 이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쓴다 그랬죠. 그 칡과 등나무와의 관계를 갈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칡나무는 이 왼쪽으로 감아가는 식물적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칡과 등나무가 함께 올라갈 때는 서로 어긋나게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의 줄기를 억누르거나 압박하여 고사시킬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갈등이라 합니다. 즉 갈등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향과 생각과 목적이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언제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생각하는 바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압 주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이게 갈등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갈등의 관계는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관계는 빨리 풀면 풀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갈등의 관계가 어디서 촉발되고, 즉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며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갈등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병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시되잖아요. 그럴 때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바른 치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해법을 내놓기 전에 갈등이 어디로 오는가 이걸 먼저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는 갈등은 앞에 잠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방향이 다름에서 나타납니다. 즉 칡과 등나무가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또 노예 사무실에 어떤 업무가 있어서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목사 장로 같으면 교계의 그래도 지도자들이고 또 성서적 지식이라든가 견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 팽팽하게 논쟁 벌이는 것을 제가 무한하게 지켜봤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은 어떻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백성이 저렇게 반대할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나라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고도 미사일 체제를 수립하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그때 조금 젊으신 분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견도 한마디 안 듣고 덜렁 갖다 놓으면 당신 좋아하겠느냐고. 이래가지고 얼굴 펄게 가지고 그분 두 분은 다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주 시민들이 아니에요. 성주 시민이 아닌데도 말이고 막 피 토하듯이 막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너무 논쟁이 심해서 끼어들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적인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어느 한편이 절대적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모두가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고 몸까지 던졌습니다. 그런 국가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걸 반대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 바쳐 목숨 바쳐 싸워가지고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 지킨다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일리가 있어요. 전 젊은 분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사조가 어디까지 흘러왔는가를 좀 인식하면은 이 논쟁적인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전문 용어로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전문 용어로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는 뒤에, 후에 이 말입니다. 그 모더니즘은 현대라는 뜻이죠. 그 후기 현대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를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절대적 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봤는데 계몽주의 이후부터는 어떻게 그 상대적인 기독교의 경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절대적 권위를 주장했다면 지금은 상대적 개인화되는 것. 즉, 또 이전에는 국가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이 우선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즉, 전에는 절대적 권위로 다 통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단일적인 권위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다양화된 시대 속에 사는 것이 현대 후기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 우선주의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6.25를 경험치 못했다든가 이 현대 후기주의에 사는 현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했다 했을 때에는 국가에 항거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오는 충돌과 갈등이 오늘 사드 문제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 우선주의를 외칩니다.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국가가 우선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항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요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과거에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대통령께 감사한다.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이 메달을
국민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금메달 딴 선수들이 어떻게 인터뷰합니까? 금메달 한번 깨물고 아무개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을 보면 저 자식이 좀 미쳤나? 우리가 보내가지고 금메달 땄으면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해야 되지. 뭐 엄마 사랑해, 자기 사랑해. 우리는 좀 거부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은 과거에는 그만큼 국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떠냐? 개인의 권익이 국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충돌이 뭐냐? 현대의 갈등 구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대의 사상을 이해하면은 갈등이 왜 드러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바로 사상과 방향이 다른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즉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서로 엇갈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억압하고 핍박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인가 마찬가지로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하는 바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집안의 할아버지나 어르신이 기침 한번 하면은 갈등 구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어른 남편이 그만 됐어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잠잠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보, 나도 한 말씀 좀 하자고. 나는 뭐 입이 없어 그만 있는 줄 아느냐? 아내가 막 대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도 말을 할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가부장적 중심에서 이제는 평등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갈등이 더 표출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갈등이 존재했지만도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평등 사회를 주장하다 보니까 각자 다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과 방향이 다르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해 보셨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후보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 시대에는 예 아버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B 후보입니다. B 후보. 투표를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부부간에 막 싸움 벌이고 투표장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현대에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단해야 될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갈등 관계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따로 살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한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엮이는 거예요.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하고 저 건너 옆집 아줌마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우리 엄마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사는 엄마 아빠가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 갈등의 구조는 형제지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제사 드리는 문제로 갈등하여 죽였던 아벨은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반목하고 갈등하는데 이들은 태안에서 함께 자랐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만큼 가까웠던 존재가 갈등한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요셉의 형님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갈등 구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풀어낼 때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먼저는 갈등은 우리 생각과 방향이 좀 달라서 오는 것이고 갈등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때에 갈등 구조를 풀어내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갈등은 오래 둔다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이 약이다고. 세월 지나가면 잊혀진다고.
잊혀질 수 있지만도 치료가 안 됩니다. 갈등 구조는 풀어내야 되지 오래 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 여러분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을 보면요 깊은 상처를 냅니다. 위에 있는 줄기는 아래에 있는 줄기를 굉장히 억누릅니다. 그 다음 줄기 올라가면 또 이게 역전돼가 또 상대를 억누릅니다. 상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가 반목과 갈등을 일으킨 지 20년 세월 되었는데 20년 세월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갈등이 해소되질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 동생을 죽으려 했던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갈등이 해소되었는가? 10년이 넘어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도 형들과의 갈등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건 풀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도 갈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프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서로의 상처를 주고 압박을 주는 이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시들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동생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온 동생 요셉을 구덩이 파서 죽이러 갑니다. 그때 동생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자 어떤 형제가 우리가 형제인데 꼭 죽일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살려서 그냥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갔다라고 말하자 해서 사실 구덩이에서 빼내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인물이 요셉이고 시절은 훌쩍 지나서 13년의 세월이 지났고 요셉의 나이가 30 되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큰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요셉은 7년 풍년 들 때 양식을 준비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 이것을 팔고 재산을 증식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때에 기근으로 먹고 살지 못했던 이 요셉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만남이 성사되고 이후에 이 비밀이 풀리고 아버지와 함께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그늘 아래서 우리의 흉허물, 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들이 흉허물이 그냥 감추어졌는데 아버지 돌아갔으면 방어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유언이 너 형님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형님들이 동생에게 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형들과 요셉과의 갈등의 구조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17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를 듣고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었더라. 울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울면 문제가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울었다는 이 의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응어리와 아픔과 갈등의 구조가 풀려간다는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오랫동안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이 울면서 풀려나갔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 18절 19절 이에 보면은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할 정도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하여 자책하며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것이 죽이려 했던 형들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의 오랜 갈등을 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잘못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갈등 구조를 깰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계의 이 노벨상이라고 이끌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상이 있죠. 텀플턴 상입니다. 이 텀플턴 상을 수상한 이 중에는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테레사 수녀 같은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제 기억으로는 이 텀플턴 상을 수상한 분이 한국에 계시는데, 영락교회 심우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인 텀플턴 상을 수상했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교계가 연합하여서 이 텀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 예배를 드리고 한경지 목사님 나오시게 해서 인사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놀란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여러분,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에 일제 신사 참배에 결정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일에 대하여, 지난 과거에 대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상을 받아 엄청난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내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에 찬성한 사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복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랜 갈등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1970년대에 폴란드 바르샤바 그 수도에 제2차 세계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식이 열리고, 거기에 추모 공원을 설립하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앞에 비가 철철 내리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양복 입은 어떤 신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당시에 세계 2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폴란드 전 백성의 20%를 학살했던 것입니다. 원수지간인 것이죠. 여러분, 100명에 20명 같으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 추념하기 위한 공원에 와서 그 비가 내리는데 무릎을 꿇고 사죄 용서를 빌었던 인물이 빌리 브란트고, 이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 앙숙이었고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제 소름이 많아 저절로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빌리 브란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무릎 꿇은 이는 한 사람이었으나 일어선 자는 독일 전체 국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 어린 사죄,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일 국민을 다시 세워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고 난 이후에 오랜 세월이 걸려도 여전히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죄 용서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얼마의 보상이 아니잖아요. 얼마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되게 빌리 브란트처럼 사죄한다면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악화되고 갈등 구조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 갈등 구조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형들의 오래된 갈등이 풀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형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일 뿐이다라는 그런 진지한 사과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듯이, 오랜 갈등 구조가 회복되려면 이런 진정한 사죄,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투고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갈등 구조로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사회에 사드나 이런 문제는 바깥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도 가정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정 갈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혹시 이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 했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여보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돌아보니 내가 많은 잘못을 범해서 나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비오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며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는 용기입니다. 아내가 혹시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면, 그런 일들로 오랜 갈등 구조에 있다면 여보 내가 돌아보니 너무 잘못했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식 앞에 못했다면 내가 자녀 앞에서도 용서를 빌릴 수 있어야 되며, 자식도 부모 앞에 용서를 빌고, 형제지간의 어떤 일들로 오랫동안 반목과 질시와 갈등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내가 이런 일들로 너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고 널 아프게 했다, 나를 용서해 주겠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됩니다.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가장 갈등 많은 국가로 25위에 해당됩니다. 갈등 구조가 많다는 데.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쓴 비용들을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간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학자는 300조가 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GDP의 27%에 해당되는 것이 갈등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요? 뭔 말이냐면 노사 간의 데모로 인하여 빚어지는 생산적 차질이라든가 사회적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이, 갈등 비용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장의 관계, 이 모든 갈등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오는 비용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의 구조를 빨리 깨뜨리는 것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도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자라서 이게 시골 마을은 옆집 뭐 상황 다 아시잖아요. 다 보게 되고, 그 즐겁던 명절들이 뭔가 싸우고 다투는 일들 끝나는 가정들이 참 많이 봤어요. 오랜만에 부모 형제 만납니다. 만나서 섭섭했던 이야기 그때 다 풀어내니까 그때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서지간에, 형제지간에 갈등이 막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이런 일들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갈등의 구조가 해소가 되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복잡하고 얽혀있는 갈등의 구조가 믿음의 사람의 사죄함과 용서함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